새마을금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PF 대출 연체율 증가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 있는 지점 하나는 분양 사기에 1,500억 원대의 대출을 해준 것이 알려지며 불안함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는 저도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새마을금고 계좌만 이용하고 계셔서 요즘 연이어 들리는 새마을금고 관련 흉흉한 소식이 귀담아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새마을금고나 이제 단위농협, 축협 이런데 이제 수협 이런 데를 이제 이용하고 계신 분들 많죠. 은행보다는 연금을 수급하고 생활비 정도를 지금 이용하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금액이 크지 않아 큰 걱정은 없는데 정기예금이나 새마을금고 이자가 좋다는 이유로 이제 이런 데다가 목돈을 맡기신 분들은 해당 지점에 이제 부실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자체적인 기금을 운영해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에는 적용받지 않지만 예금자 보호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부실 원인과 예금자 보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1284개 지점의 새마을금고 가운데 124개가 최근 1년간 경영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경영 개선 조치, 뭔가를 개선하라는 내용이니까 좋지는 않게 들리죠? 경영 개선 조치는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라 권고, 요구, 명령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1단계 경영 개선 권고, 자본 적정성 또는 자산 건전성이 4등급 이하. 이런 경우는 위험 자산을 처분하라거나 아니면 배당을 제한한다거나 합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단계죠. 2단계가 되면 경영 개선 요구. 종합평가 4등급 이하인 경우에 경영 개선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위험 자산을 처분, 조직 및 인력 축소,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조 조정을 권하게 되는 거죠. 3단계 경영 개선 명령,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순자본 비율 마이너스 7% 미만, 예금 상환 불가. 예금을 이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이제 상황이 되면 사실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영업 전부 정지, 업무 양도, 계약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최근 1년간 경영 개선 공고를 받은 금고는 104개, 경영 개선 요구에 대해 요구 대상 금고는 20개, 이렇게 해서 124개가 지금 현재 경영 개선 공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경영 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는 부실 채권 매각, 배당 제한, 합병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이행을 앞두고 있는 지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거나 계좌를 개설하는데 이런 이제 지점인지 모르고 그냥 개설하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인수합병이 되거나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새마을금고 지점 10개 중 하나가 부실한 셈입니다. 비율이 상당히 높죠. 10%니까 10%면은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늘려온 PF 대출과 가계 부동산 대출이 원인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자산 운용이나 이런 것들로 수익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럴 만한 지금 인프라도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 아니면은 PF대출. 여기서 PF대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PF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부동산, 신용 등의 담보물 없이 특정 사업에서 예상 수익성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허허벌판에 건물을 하나 짓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시행사는 그 땅을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때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세울 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담보는 토지밖에 없고, 이럴 때 그 건물이 세워졌다 생각하고 이 건물을 분양했을 때 분양 수익이 얼마나 나올 거냐, 이걸 예측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는 없지만 향후에 어쨌든 이 사업성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은 부동산 사업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시행사는 프로젝트 PF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나중에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PF 대출을 갚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되는데, 문제는 지금 분양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PF 대출을 받았던 시행사들이 지금 이 PF 대출 상환을 못하고 연체하는 비중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부동산 대출 규모는 약 56조 원, 뭐 새마을금고 기준이죠. 2019년 대비 2배로 급상승했는데, 규모뿐만 아니라 연체율도 2019년 2.5%에서 2023년 4월 9%까지 급증했습니다. 연체율이 9%면은 정말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을 대출했으면은 그 중에 9는 지금 현재 이자와 원금 상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자와 원금 상환이 지금 안 된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거는 부도 위험으로 갈 위험이 이제 높거든요. 그러면은 9%면은 사실 새마을금고 전체에 타격을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PF 대출 부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PD수첩에서는 새마을금고 한 개 지점이 1,500억 원대의 대출 사기에 연루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저도 이 방송 보고 좀 놀랐는데, 그 방송 내용 먼저 이제 간단히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새마을금고 한 개 지점이 대출 사기로 지급한 금액이 1,500억. 이것도 여기 한 개 지점에 근무하는 상무 한 명이 이 대출을 다 승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이런 곳들이 지금 얼마나 내부 통제가 엉망으로 이제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사기에는 대출 사기에는 사기꾼, 일단은 사기꾼 전체 판을 짜는 사람이 하나 있었겠죠. 그리고 새마을금고 땡땡 지점에 상무 한 명, 이 사람은 이제 대출을 승인내는 사람이고, 감정평가사는 이제 어떤 미분양된 악성 미분양 상가나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액을 높여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역할로 감정평가사가 이제 동원됐습니다. 여기 시행사, 미분양 물건을 팔아야 되는 이 시행사가 있는 거죠.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기꾼이 접근해서 자기 물건 팔아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마 수수료도 굉장히 높게 해갖고 떼줬을 겁니다. 그리고 신탁사 직원이 이제 사기꾼과 공모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사기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직접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신탁사 직원까지 이제 가담해 미분양 상가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대출을 많이 받은 다음 그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형태로 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이제 정리해 봤는데, 사기꾼이 브로커를 통해서 일단은 대출 이 상가를 분양받고 대출을 받을 그 대출 명의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씨에게는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원금과 이자는 브로커가 갖겠다는 이런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명의를 빌려준 입장에서는 이름만 빌려주고 매월 200만 원의 이제 수익이 생기니까 좋죠. 이 대출 명의자 A씨는 자기가 이제 200만 원씩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명의로도 상가를 하나 분양받고, 가지고 있던 법인 명의로도 상가를 하나 분양받고,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한테도 이거 너무 안정되고 좋은 거니까 용돈벌이 삼아 하나 해봐 하면서 A씨의 지인들이 하나하나 그 상가를 분양받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판이 금방 커지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지점은 그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악성 미분양 상가, 뭐 정말
그 텅텅 빈 건물이에요. 텅텅 빈 건물에 있는 상가가 지금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거기에 임차인도 없고 그냥 비어있는 상가인데, 이 시행사에 있는 상가를 감정평가사는 계약서, 허위, 이제 이 브로커가 작성한 허위 계약서 서에 이제 계약액이 12억 원으로 이제 체결한 허위 계약서를 보고 감정평가사는 그 상가의 가치를 12억 원이라고 감정평가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감정평가사가 12억 원이라고 이제 확정을 지으니까 당연히 새마을금고에서는 감정평가액의 80%를 대출로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분양가가 7억 5천만 원에 이 상가가 12억 원으로 둔갑하면서 대출을 9억 6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출 명의자 A씨는 상가를 받고, 그리고 대출을 자기가 이제 자기 명의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판을 이렇게 짜게 됩니다. 지금 뭐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비어있는 상가는 아예 분양조차 되지 않아서 악성 미분양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상가 분양받아서 지금 뭐 임차인을 찾지 못해서 애먹는 분들도 많고, 뭐 분양 자체가 안 돼갖고 시행사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양이 안 되면 무조건 이제 시행사의 최고 위험은 미분양이거든요. 분양되지 않은 상가를 가지고 이제 PF 대출 받았던 걸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은 이런 시행사의 사정,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대출의 구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대출 명의자들을 이용해서 대출을 맥시멈으로 받고 이런 사기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 규모가 1,500억입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사기꾼은 시행사가 보유한 7억 5천짜리 빈 상가를 허위 매매 계약서를 이용해 12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부풀립니다. 감정평가사도 뭐 자기는 이제 이 매매 계약서를 보고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이가 없죠. 등기부 등본상에 실제 이제 거래된 금액은 7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매매 계약서 하나만 보고 감정평가를 했다니, 이건 뭐 감정평가사가 필요 없죠. 이러면 제가 감정평가를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은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매매 계약서상 시세 그대로만 적용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전문가까지 동원돼 갖고 이렇게 판을 짜놓은 데서 한번 엮이면 안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등기부 등본상 실제 거래가는 7억 5천만 원이었지만 매매 계약서만 보고 감정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감정평가사 이거 뭐 자격이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부풀린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피해자 A씨는 명의만 빌려주는 대가로 상가 하나당 매월 200만 원을 챙겨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A씨를 통해 상가 12억 원의 80%인 9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를 넘기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사기꾼하고 체결한 이제 그 피해자들의 이제 계약서인데, 대출 원리금 상환, 그리고 을에게 지급하는 매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계약서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뭐 순진한 이제 피해자들은 이 계약서를 믿고 이제 자기 명의를 빌려준 거죠. 계약서에는 대출 원리금과 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매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큰 위험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200만 원씩 생기니까 A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법인 명의와 아내 명의로도 상가를 하나씩 더 분양받습니다. 그래서 총 3개에서 600만 원을 받게 되죠. 요거 이제 몇 달 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것도 당연히 안 주게 되죠. 지금은 이제 이것도 못 받고 뭐 빈 상가는 지금 하나 생겼지만은 그걸로 부풀린 이제 감정평가액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대출을 이제 떠안게 된 겁니다. 결론은 A씨는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재테크 수단으로 용돈벌이 하라며 이제 소개를 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뭐 그 상가
분양 수수료를 또 일부를 또 A씨에게 공유해주는 아마 이런 뒷돈거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이제 A씨도 자기 지인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자기도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사기가 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새마을금고 한 개 지점이 대출 사기 요 판에만 1,500억 원의 대출을 하게 됩니다. 상가를 매입한 A씨와 나머지 사람들은 부실한 상가와 떠안게 된 대출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이거 어떻게 갚나요? 특히나 피해자 A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도 하나 받았고 와이프 명의로도 받았으니까 대출만 거의 30억입니다. 30억에 진짜 이자가 만약에 뭐 저거는 특히나 상가니까 뭐 낮게 잡아도 5% 연이자를 낸다 그러면은 이자만 지금 얼마예요? 이자만 지금 거의 1억 5천? 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들은 거의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 한 달에 200만 원 그냥 꽁돈 좀 벌어보겠다고 명의를 빌려주는 이제 큰 위험을 감수하신 거죠. PF 대출 연체 증가, 가계대출 부실도 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까지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터지고 있어서 부실이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 뱅크론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새마을금고에 이제 조치를 한번 내렸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마을금고라 예금자의 우려는 더욱 컸을 겁니다. 그때도 이제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이유로 아마 새마을금고에 뱅크런 그러니까 예금 인출하려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 부실 시 예금자의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금융기관과 비슷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되는 이 5천만 원은 예금자 보호법이 기준이 아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이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고객의 돈을 새마을금고에 넣었다가 새마을금고가 지급 불능 사태가 생기면 예금자 보호 준비금에서 대신 이제 지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금고 준비금을 예금보험공사로 바꾸면 예금자 보호 제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 새마을금고 A 지점과 B 지점 두 개 지점에서 이제 예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각각 5천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5천만 원 한도는 새마을금고 각각의 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여러 곳에 5천만 원이 여러 곳 지점에 5천만 원이 넘지 않은 돈을 넣어 두셨다면 예금자 보호 제도에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점이 만약에 합병된 경우 일부 이제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 인수합병 시 고객의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100% 이전하게 되므로 5천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 기존의 금리, 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되어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고 지점 간에 이제 뭐 합병이 일어난다 해도 기존의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관돼서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 보호를 위해 약 13조 3,611억 원의 상환 준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약 30%인 77조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뭐 요건 근데 새마을금고 측 얘기라 뭐 그 내용의 뭐 정확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모르겠지만 부실 규모가 아직은 상환 준비금에는 못 미치나 뱅크론으로 예금액이 줄거나 부동산 경기가 더 어려워져 뭐 PF 대출 연체가 아주 커지거나 뭐 대출 부실이 커지게 되면
뭐 지금 준비된 여러 가지 금액들이 충분할지 뭐 그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뭐 상황은 어떻게 나빠질지 모르거든요. 최악의 인출 사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금융당국이 또 다른 보호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일단은 금융기관이 부실됐다 그러면은 정책자금 결국 이제 세금 투입해서 금융회사가 그냥 이제 뭐 망하게 두지는 않고, 금융회사가 이제 망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예금을 넣은 국민들의 돈은 어쨌든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초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융기관은 신뢰가 생명인데, 금융기관이 망했는데 거기에 예금을 넣었던 이제 어떤 고객들이 실제 피해를 봤다 이러면 금융기관의 어떤 신뢰성이 깨지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거든요. 새마을금고는 결국 부동산을 토대로 쌓아올린 뭐 대출 뭐 이런 것들이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실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단기간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뭐 활발하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상가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그 오피스텔, 이렇게 PF 대출로 이제 사실 지금 대출을 받았던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PF 대출 연체는 앞으로도 더 많이 연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가 감춰진 금융권 부실의 서막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